주식시장과 함께 극도의 혼란을 보였던 금과 은,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까지도 함께 급격한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바닥을 치고 반등할 거란 신호인지 본격적인 조정을 앞둔 발작적인 반등인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일단은 시장 전반에서 큰 폭의 반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특히 은 가격이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은 선물 가격은 장중 11% 넘게 오르면서 85달러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4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도 장중 5% 가까이 오르면서 4,87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후 금과 은 모두 소폭 상승폭을 줄이긴 했지만 최근 보였던 낙폭을 일정 부분 만회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저가 매수세 유입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1% 넘게 상승하면서 장중 한때 79,00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네, 다만 워시 차기 연준의장 지명 이후의 낙폭을 모두 회복한 것은 아니죠. 여기서 더 반등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른바 바닥을 쳤다고 봐도 될까요? 아직 판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케빈 워시의 연준 의장 지명이 달러 강세를 가져오면서 금과 은, 또 비트코인과 같은 대체 안전자산의 약세가 온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 가격 폭락이 중국 투기 세력의 매도세와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증거금 인상과 엮어 발생했다는 점에서 단기 여파로 봐야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게다가 비트코인의 경우 장기 침체기에 진입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반대로 월가에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JP모건과 도이치방크에서는 목표가를 6,000달러 위로 잡는 전문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격 하락이 오일 쇼크가 있었던 1980년대나 긴축 발작을 일으켰던 2013년대처럼 장기 하락장의 전조는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이처럼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대폭락 이후 반등을 보이고 있는 자산 시장이 바닥을 쳤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앞서 보셨던 증시의 큰 변동성 사이에서 확인된 건 개인 투자자의 막대한 매수 의지였습니다. 어제 코스피에서만 5조 원 이상을 사들였죠. 이런 투자 열기 속에 주식형 펀드에도 자금이 몰려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펀드 투자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네, 이번에 집계된 투자 수치 전해주시죠. 네, 국내 주식형 펀드 1,054개의 설정액은 지난달 30일 기준 69조 4,09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2조 원가량이 늘어난 건데요. 연초 이후부터 따져보면 3조 3천억 원 가까이 증가했고 3개월로 범위를 넓히면 9조 1천억 원 넘게 불어났습니다. 지난주 코스피가 3.7%, 코스닥이 15.7% 상승하는 등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자 주식형 펀드에도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주식형 펀드에 이렇게 돈이 몰렸으면 채권형 펀드에서는 자금이 빠지는 게 수순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 채권형 펀드 377개의 설정액은 약 99조 5천억 원으로 일주일 새 1조 4천억 원가량이 유출됐습니다. 새해 연초 효과를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채권 시장에는 활기가 돌지 않는 모습인데요. 지난달 30일 국고채 3년 금리는 3.138%까지 치솟으며 이미 지난해 기준 영중 최고치인 3.101%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주식시장에 돈이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취급받는 채권 투자 심리는 약화한 모습입니다. 국내 채권형 펀드는 최근 3개월간 12조 2,230억 원이 유출됐는데요. 지난해 10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준금리 유지 장기화 관측이 높아지면서 채권 시장이 얼어붙었고 연말 비수기까지 겹치면서 투심 위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이런 투자 열기 속에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동 중인 투자 자금을 유치하려는 증권사들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증권사판 예적금으로도 불리면서 일부는 투자 대기성 자금으로도 활용되는 발행 어음의 금리가 줄줄이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우입니다. 네, 어느 증권사들이 금리를 높이고 있습니까? 네, 미래에셋증권은 오늘부터 원화 발행어음 수익률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개인 고객 기준 수시형 발행어음은 기존 연 2.15%에서 2.25%로 수익률이 오르고요. 나머지도 기준 대비 0.05%포인트에서 0.1%포인트 인상됩니다. 올해 들어 한국투자증권도 개인 고객 대상으로 181일물 이상 발행어음에 대해 수익률을 기존 대비 최대 0.4%포인트 올린 바 있습니다.
최근 키움, 하나증권 등이 발행어음 시장에 진출하면서 증권사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하나증권은 수시형 발행어음 수익률을 2.4%로 설정하며 다른 증권사 대비 고금리를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삼성증권 등 다른 회사들도 진출을 준비 중이라 경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인데요. 이에 기존 증권사들이 금리를 잇따라 올리며 고객 유치전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네, 마치 은행들의 특판 예금 경쟁을 보는 것 같은 모양새인데 반면에 원화와 달리 외화 발행어음의 수익률은 낮아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외화 발행어음의 수익률을 최대 0.35%포인트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외화 발행어음은 투자자들이 달러를 단기로 운용하기 위해 찾는 상품인데요. 지난해 미국 FOMC의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이번에 외화 발행어음 금리를 조정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시장금리 변화에 따라 최근 수익률이 낮아지곤 있지만 고환율 상황이 지속되며 인기는 여전한데요. 일각에서는 뭉칫돈이 유입될 시 당국이 우려하는 외화 수급 문제가 불겨질 수 있어 업계가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또다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주택자 압박에 나섰습니다. 강도 높은 경고를 통해서 시장의 매물을 늘리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네, 이번에는 어떤 메시지를 내놨습니까? 네, 이 대통령은 SNS에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운 분들에게 묻는다며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의 피눈물은 보이지 않냐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돈이 마귀라더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것은 아닌가라며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전에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대체 수단이 생겼다며 엄포라고 생각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냉정하게 변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며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강도 높은 압박의 대상인 다주택자가 청와대 참모들 중에서도 10명이 넘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재산이 공개된 청와대 비서관 이상 56명 중 12명이 주택 2채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로 나타났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34평 아파트와 경기 용인시에 42평 아파트가 있습니다. 김상호 보도지원 비서관도 서울 광진구 구이동에 74평 아파트와 강남구 대치동에 약 8평에서 12평짜리 다세대 주택 6채를 총 40억 원어치 갖고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선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당정 인사들부터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윤희숙 전 의원은 다주택자를 악마화하고 마귀 사냥을 선언하는 대통령의 시각은 매우 위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SBS 비즈 정은영입니다. 정부의 경제 정책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국정 과제 중에 하나였던 우리 아이 자립펀드의 도입이 본격적인 검토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청년 적금과 유사하게 아이를 위한 펀드에 정부가 매칭 지원금을 주는 형태인데 예산 문제가 변수입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우선 검토가 지금 어떤 단계입니까? 네, 금융위원회는 우리 아이 자립펀드의 사업 타당성과 관련한 연구 영역 모집을 준비 중입니다. 제도 추진을 위한 사전 조사 성격인데요. 우리 아이 자립펀드는 출생 후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부모가 출생아동 명의의 펀드를 가입해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이에 매칭한 지원금을 줘서 자산 형성을 돕는 제도입니다. 학자금이나 결혼자금 마련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입니다. 2024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 추진했던 저출산 대책으로 대통령이 된 뒤에도 국정과제에 담겼는데요. 관련해 2024년 민주당이 구체적으로 매달 10만 원씩 18년간 지원해 원금의 지원금과 투자 수익률, 비과세 혜택 등을 더해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의 목돈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에선 논의가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는 게 최대 변수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출산율 등을 바탕으로 올해 도입 시 2030년까지 5년간 35조 5천억 원, 연간으로는 7조 1천억 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추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사업 타당성 연구에서도 재정 여건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인데요. 연구 과제에는 제도 도입 시 재정 소요 전망과 해외 사례 조사 내용이 담겼고요. 또 아동수당과 디딤 씨앗 통장 등 기존의 유사한 정책 사업들과의 중복 여부 분석과 청년 비례적금과 장병내일 준비적금 등 다른 자산 형성 사업과 동시 추진에 따른 재정 건전성 영향 분석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장기 검토 과제로 분류하면서 도입 시점을 아직 구체화하지는 않았습니다. SBS 비지 김성훈입니다. 당정은 은행의 재원을 활용한 취약계층 지원 방안 검토에 나섰습니다. 은행권이 역대급 실적을 또 예고한 가운데 민생 보호를 위한 추가 금융 지원책을 발굴하겠다는 의도인데 역시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표됐던 것들 이상을 찾겠다는 거죠. 어떤 상황입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정책 등을 금융당국에게 보고받을 방침입니다. 민주당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권 포용금융 방안 관련 5일 업무보고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당국에 질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기존에 진행하던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계획 외에 추가 대책을 살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5대 금융지주는 지난달 서민자금 공급 등 포용적 금융에 향후 5년간 70조 원을 투입하는 계획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은행권이 지난해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예고한 만큼 이자 장사 논란을 비껴갈 수 없는 은행을 향해 당정의 압박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네, 방금 전에 언급한 지난해 실적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금융지주들의 실적이 발표되죠? 네, 그렇습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은 18조 4,040억 원으로 전년보다 11.1%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4조 29억 원을 달성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이미 발표했는데요. KB금융과 신한금융, 우리금융도 곧 실적을 발표합니다. 한편 은행권은 지난 2023년 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이자 환급을 골자로 하는 2조 원대 민생금융 지원안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러한 직접 지원 방식은 지양하는 것에 당정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직접 지원보다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통계인가 싶으시죠? 체감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먹거리 물가의 상승세가 멈출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네, 우선 전체적인 지표부터 전해주시죠. 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8.03으로 1년 전보다 2% 오르는 데 그쳐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2.4%를 고점으로 이후 2달 연속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가공식품 물가는 2.8% 오르며 지난해 12월보다 상승폭이 커졌고요. 라면 가격도 8.2% 급등했습니다. 네, 가공식품뿐만이 아니고 농축수산물의 상승세도 가파르죠. 네, 그렇습니다. 농축수산물은 2.6% 올랐는데요. 설 명절을 앞두고 쌀과 조기가 20% 안팎 올랐고 사과와 고등어도 10%대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수입 쇠고기도 7% 넘게 올랐습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따르면 한우 등심의 평균 소비자 가격은 1등급 기준 100g당 1,196원으로 1년 전보다 10.8% 올랐고 국거리용으로 많이 쓰는 한우 양지 가격은 6,319원으로 전년 대비 10.5% 뛰었습니다. 정부는 설 민생 안정대책을 통해 미국산 신선란을 공급하고 도축장 운영을 연장해 돼지고기와 소고기 공급량을 40%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이렇게 명절 음식으로도 빼놓을 수 없는 고기류 물가가 오르는 가운데 정부 주도의 한우 할인 행사가 마트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진행됩니다. 최대 반값에 구이나 국거리 등을 마련하실 수 있는데 역시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이번 행사 내용 전해주시죠. 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부터 오는 15일까지 2주 동안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 주요 온라인몰에서 한우를 최대 50% 할인에 판매하는 소프라이즈 할인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할인 대상은 2플러스 등급에서 2등급까지 소비자 선호도와 수요가 많은 등심을 비롯해 양지, 철도 등 불고기, 국거리류인데요. 1등급 기준으로 등심은 100g당 7,870원, 양지는 4,730원에 판매되고 불고기, 국거리류는 3,220원 이하로 판매됩니다. 네, 그런데 유통 채널별로 그러니까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서 할인 일정이 조금씩 다르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행사 일정은 15일까지지만 업체별로 할인 일정은 재고 확보량과 매장 상황 등에 따라 다른데요. 우선 한우 자조금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한우장터에서 진행되는 할인 행사는 어제부터 6일까지 열립니다. 오는 5일부터는 롯데슈퍼와 롯데마트, GS 리테일 등 오프라인 업체를 비롯해 쿠팡과 배달의 민족 비마트, 쓱닷컴, 11번가, G마켓 등 주요 이커머스 업체들이 동시에 행사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이마트와 농협 하나로마트는 12일부터 15일까지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업체별로 부위와 등급에 따라 할인 가격은 다르지만 정상가와 비교하면 최대 50%까지 인하된 가격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정다현입니다. 지난해 미국 조지아의 LG 에너지 솔루션과 현대차 공장에서 벌어진 초유의 근로자 구금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이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합작법인의 수장을 교체하며 공장 가동을 위한 정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현지 공장 준비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인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일단 합작법인의 수장이 누구로 바뀝니까? 네, 업계에 따르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난 12월에 현대차 그룹과의 북미 합작 배터리 법인인 HLB MA의 법인장을 이장하 전무로 교체했는데요. 이 전무는 이전 폴란드 법인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배터리 합작 법인장을 맡게 됐습니다. 합작법인은 두 회사가 설립 계약을 한 2023년부터 조이트 벤처 가칭으로만 존재하다가 지난해 11월 이 사명이 HLB MA로 공식 확정이 됐는데요. 정식 사명 이전의 법인장은 이동형 상무였는데 이번에 정식 간판으로 바꿔 달면서 법인장 체급도 전무로 격상이 됐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이장하 법인장은 해외 법인장 중에서도 해외 공장 운영과 양산 등에 대한 경험이 많다며 조지아주 공장의 연착륙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장의 가동은 언제쯤 되는 겁니까? 네, 조지아주 합작 공장은 지난해 미 이민 당국의 대규모 구금 사태가 발생한 여파 등으로 이 가동 시기가 원래 지난해 말에서 올해 상반기로 미뤄졌는데요.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도 최근 외신에 올해 상반기 가동될 수 있을 걸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합작 배터리 공장은 핵심 공정 중의 하나인 생산과 품질 관련 채용에 한창입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생산 감독관, 품질 수석 엔지니어, 또 공장 자동화 엔지니어 등 채용에 나섰습니다. 아무래도 두 회사가 합작 공장에 총 6조 원 가까이 투입을 한 만큼 원활한 공장 가동 준비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한국 GM이 올해 국내 생산 목표를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올려잡았습니다. 미국의 고율 관세로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는데 생산 계획으로 의지를 다시 확인한 셈입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올해 생산의 목표량이 어떻게 됩니까? 네, 한국GM은 올해 국내 생산 목표량을 약 50만 대로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생산량보다 8.5% 많은 수준입니다. 목표치를 채울 경우 지난 2017년 이후 9년 만에 다시 50만 대 달성 기록입니다. 한국GM은 2018년 44만 4천여 대, 2019년에는 40만 9천여 대를 생산했고 코로나19 기간 급락해서 2021년에는 22만 3천여 대로 생산량 저점을 찍었는데요. 이후 2022년 25만 8천여 대, 2023년에는 46만 4천여 대로 반등했습니다. 연 생산 50만 대는 한국GM이 부평과 창원 등 국내 공장 두 곳을 최대 수준으로 가동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생산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상황이 좀 공교롭기는 한데요. 미국 관세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왜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겁니까? 네, 한국GM은 국내에서 생산한 차량의 거의 대부분을 수출을 하는데요. 관세를 감안하더라도 그만큼 대미 수출 차종의 수요가 견고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국GM이 생산하는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지난해 30만 대 가까이 수출되면서 현대차와 기아를 제치고 최다 수출 모델에 올랐습니다. 또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는 15만 500여 대로 5위를 기록했습니다. GM 본사는 최근 한국 GM 측에 풀 캐파, 그러니까 생산 능력 최대치에 맞춰서
50만 대를 전부 생산해달라는 요청을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메리바라 GM 회장은 지난해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한국에서 생산되는 모델은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고 GM의 수익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SBS 비즈 안지입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미국 제조업의 핵심 지역인 중부 제조업 벨트 공략에 나섰습니다. 전기 자동화 자재를 제조 현장에 직접 공급하는 현지 유통사를 파트너로 확보하며 미국 협동 로봇 판매망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가 어떤 회사를 새로운 파트너로 선정했습니까? 네, 두산 로보틱스가 미국 미시간주 포티지에 본사를 둔 캔달 일렉트릭을 2차사 협동 로봇 현지 유통 파트너로 선정했습니다. 최근 캔달 일렉트릭 직원들이 두산 로보틱스가 흥미로운 새 파트너가 됐다며 공식 유통업체로 자신들이 지정됐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알려지게 됐는데요. 캔달 일렉트릭은 이 전기 자동화 장비를 통합 공급하는 미국 내 20위권 대형 유통업체로 미시간 등 이 중서부와 중북부 핵심 지역 11개 주에 촘촘한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보유 중이던 미국 내 공작기계 유통 채널인 앨리슨 테크놀로지스 등과 달리 전기 자재와 산업용 자동화 제품을 제조 현장에 직접 공급하는 업체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만큼 미국 내 제조업 심장으로 꼽히는 이 중서부와 중북부 지역에 대한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 커버리지 강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자, 이렇게 미국 내 유통망 확대에 공을 들이는 배경은 뭡니까? 네, 미국은 이 유럽과 더불어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두산 로보틱스의 핵심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25kg 이상 이 고하중 작업에 특화된 협동 로봇 라인업은 이 공장 내 로봇 자동화가 필요한 이 현지 제조업체들에게 매력적인 제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캔달 일렉트릭 측도 이 다양한 페이로드와 작업 환경을 보유한 두산의 협동 로봇이 자동화 프로그래밍 설치와 배치가 쉬울 뿐더러 더 스마트하고 안전하다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자동차와 기계, 물류 등 이 중량물 자동화가 필요한 미 중서부 제조업 현장 공략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